자,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임대차 관련한 지문들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쭉 보고 나서 지문 보고, 일단 오늘 외우셔야 돼요. 오늘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임차권이라고 하는데, 임차인의 권리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요거부터 가야 되죠? 자, 임차인 관련해서, 임대차 관련해서, 임차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 채권에 불과하죠.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데, 소위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해서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을 할 수 있다. 그건 이제 너무 쉬우니까 안 나오고 어려운 게,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뭘 하게 되면 지상 건물을 짓고 거기다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8년 동안 2문제 정도 답을 뽑았던 주제, 상당히 괜찮은 주제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임대차가 종료되는 사유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 그러면 이제 66에 61에 X에 3. 그래서 임대차는 6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해지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해지하게 되면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를 하게 되면 1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그리고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 파생되는 주제가 바로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의 문제와 연계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기타 해지 사유로서 이기분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이기분 차임 연체가 있게 되면 이때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든가 부속물의 매수 청구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가 없다. 누구? 임차인 잘못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야겠고요. 그 외에 동의 없는 전대차, 좀 이따 따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공부할 주제인데, 동의 없는 전대차에 있어서 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그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권 자체를 배제하는 특약을 맺게 되면 이때는 해지를 할 수가 없다. 요건 이제 임의 규정에 해당된다. 그래서 임의 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 하나가 임의 규정이 되게 될 것이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도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과 대응하는 대척점에 있는 그런 특약을 맺게 되면은 민법보다는 그 특약을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자,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비용 상환 청구권 특이하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권리가 뭐가 된다? 비용 상환 청구권. 그러나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했을 때는 이런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 왜? 개념 자체가 뭐라고요? 자, 한 달 쓰면서 거기다가 자, 지상에 건물을 지어서 사달라라고 청구한다.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또 그 건물 한 달 임대차면서 거기다가 뭔가 부속물을 붙였으니까 부속물을 사달라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권리가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한편 계속 이 비용 상환 청구권 얘기는 사실 유치권이랑 계속 연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앞에서 유치권 얘기할 때 공사득금 채권과 신축 건물 사이에 바로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인정이 돼서 소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또 하나가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임차 목적물 사이에도 바로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인정이 돼서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우리 유치권 공부할 때 딱 두 개밖에 없어서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공사대금 채권만 가지고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나머지 뭐 채권 등은 다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 6개월 별로 중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거. 다시 원상복구 특약하게 되면 이건 결국은 자, 비용 상환 청구의 배자 성립을 부인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절대로 비용 상환 청구권이 아예 발생을 하지 않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할까. 한편 비용 상환 청구권이 없는 배제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했다.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임대인이 자 지금 당장 돈을 줄 형편이 안 되니까 일단 목적물을 돌려달라라는 식의 취지로서 법원에다가 유예 청구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유예 기간을 결정해 줄 수 있고 그 기간 내에서는 판사 나를 믿고 유익비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임대인 준다고 하니까 너 일단 목적물 돌려줘라 라고 하면 더 이상 유치권 자체는 성립하지만 인도 거절권 다 주장을 할 수 없다 해서 아까 우리 인도 거절권 부인됐던 거 두 가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하고요. 바로 법원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허용해 줬을 때 이때는 어떻다? 바로 지금 이러한 경우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논의의 전제를 삼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가 비용 상환 청구.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게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요. 부속물의 매수 청구. 소위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임차인의 경우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케이스 경우의 수가 갱신 청구했는데 거절했거나 존속기간의 정의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 이건 임차인 잘못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때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기분 차임 연체 등이 있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바로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부속물의 매수 청구. 자, 요건 필요 없고요. 자, 배제 특약 무효. 그래서 배제 특약이 있어도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기분 차임 연체. 그러나 또 부와 이런 사유 등에 있어서는 소위 부속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속물의 매수 청구 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까. 그리고 이제 지상물의 매수 청구나 부속물의 매수 청구가 있으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해서 매수인은 한번 들어보고 싫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줄 의무가 있게 될 것이고 이걸 사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 지문에서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문 가지고 또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맨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외워버리면 큰일 나는데, 지금 몇 달 더 시험이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장사가 돼야 되는데, 다 외울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믿습니다. 돌아서면 바로 깔끔하게, 이게 제일 좋아. 들을 때 딱 들고, 오늘 대충 감 잡았다. 이렇게 했는데, 내일 되면 또 다시 새로운 느낌. 이게 다 알아버리면요. 다 아는 걸 듣고 있다고 쳐봐요. 오늘 이제 2+3, 3+4, 4+5 이거 공부하고 있다고 쳐봐. 학원 다니기 싫어. 안 나와.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다시 오늘 가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 장점은 하나 있어요. 내가 머리가 좋은가 보다. 아니야. 그거 이제 기억이 날 정도면 한 20번 얘기했단 얘기야. 해서 자, 지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 243페이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지문이라고 뒤에 사례형 문제 구성할 때도 더럽게 중요해. 해서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우리가 다시 가는 거. 스토리 자체가 처음에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이게 제일 첫 단계. 두 번째, 임차권에 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해서 바뀐 소유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대부분 수험생이 나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 뭐라고요? 임차권 등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거기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보존 등기까지 하게 되면, 즉 외부에서 봤을 때 건물이 있네. 그럼 나름의 정당한 원인이 있으려니 라고 추정을 해낼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권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런 식의 얘기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244페이지 지문부터 가볼까요? 자,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책에서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게 아까 농업용 수박 창고에서 이슈가 됐던 거 비용 상환 청구권만 인정이 되게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틀렸고 옆에 바로 관련 기출문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르시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권리가 뭐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비용 상환 청구권. 근데 이제 이걸 문제 구성할 때 비용 상환 청구권 대신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렇게 풀어서 나올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25회 때 나왔던 문제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45페이지 임대차 해지 사유 등 관련해서 1번 토지 임대차에서 그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2번 지문, 토지 임대차에서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해서 자, 66에 6일 했으니까 전세권에 있어서도 소멸 통고,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다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일이라고 하는 거. 다만 나중에 자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묵시갱신, 법정갱신 등이 있을 때 X의 3이라고 해서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고 임차인만 뭐라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이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문에 툭툭 던져지게 되면은 별 내용도 없는데 괜히 짜증나는 파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거기 이제 245페이지 바로 옆에 관련 기출문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 해서 답은 계약 해지권이라고 하는 거. 나머지 볼까요? 임차권이라는 건 누구한테 인정되는 권리?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되겠죠. 보증금 반환 채권도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겠죠.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야 보증금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거 임차인의 권리가 될 겁니다. 4번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비와 유익비이겠고, 부속물 매수권도 바로 누구한테?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 그 밑에 자 지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해서 이게 이제 임대차에서 임차인도 선관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 해서 선관 의무라고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목적물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야. 목적물 돌려줄 때까지 잘 관리하다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잘 관리를 하다가 제대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관 의무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안 보면 간단해. 자, 임차인은 결국은 돌려줘야 되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임대인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물건 돌려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관 의무 지게 될 테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은 나중에 전세금 반환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전세 목적물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유치권자, 자 유치권자도 소멸 청구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는 거죠. 유치권자 채무의 변제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 유치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게 될 텐데, 이 유치권자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돌려줄 때 멀쩡하게 돌려줄 것. 그 다음에 소유권자는 돌려줄 게 아니죠. 답은 4번이었고요. 5번 점유 매개 관계에서 직접 점유자. 자, 용어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우리가 점유권 파트에서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직접 점유권과 간접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되죠. 직접 점유권과 간접 점유권. 가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 임대차. 그래서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간접 점유권이 있게 될 것이고, 을의 점유라는 것은 뭐가 된다? 직접 점유권. 그래서 간접 점유권이라는 것은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점유를 하게 해준 사람의 점유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간접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의 점유는 뭐가 된다? 직접 점유권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임대차가 해지가 되게 되고 목적물이 누구한테 반환될 거다? 임대인에게 반환되게 되겠죠.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가 소멸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임차권자, 이 임차인의 권리, 자, 직접 점유권은 소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구죠. 하나만 더 좀 어려운 건데, 임차인이 동의를 받지 않고 자, 전차인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다. 그래서 목적물을 누구한테 넘겨줬다? 병한테 넘겨줬다고 했을 때 이때 병이라는 전차인은 직접 점유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도 간접 점유권, 그 다음에 임대인도 뭐가 된다? 간접 점유권을 갖게 된다. 즉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하게 해준 사람의 권리, 이걸 우리가 간접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직접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 점유자 또는 직접 점유권이라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에 있어서 직접 점유자, 만약 이 사안이면 이 사람은 결국은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때 선관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된다. 답은 4번은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개념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246페이지 가서 관련
기출문제 지문들 보겠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제 특약이 따르면 자 이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임의 규정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야겠고요. 지문 보니까 1번 건물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 허용된다.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고 지금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자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였다. 유익비, 지분을 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식이라고 임차 목적물에 지붕에 물이 새고 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보증금 일반적으로 봤으면 보증금 5천에 월세 50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수리를 못한 상태다 등등등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뭘 한다고요? 야 보증금 5천에 월세 30으로 하자.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 비용을 너가 다 수리를 하는 걸 전제로, 임차인 수리하는 걸 전제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는 약정이 유효하다. 이건 이제 소위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에게는 더 이상 어떻다? 바로 배제 특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이 문제 취지는 배제 특약이 잇따르면 어떻다? 배제 특약이 잇따르면 비용 상환 청구는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예요.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해서 개념상 유익비 상환 청구, 지상금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개념 자체가 뭐라고요?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라는 게 뭐냐면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뭘 할 수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념상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만이 가능하다. 다만 중요한 건 아닌데 필요비 상환 청구는 바로 지출했을 때 바로 어떻다?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세입자가 지금 이제 앞에 도락, 키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뜯어 고치고 8만 원 드렸다. 그러면 그때 지출했을 때 바로 뭘 주장할 수 있다?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받는 어떤 1년 내에서 6개월이죠. 해서 틀리게 뽑았는데 중요치 않아. 제척기간 자 6개월 됩니다. 자, 요건 이제 뭐랑 착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저거랑 같아요. 자, 점유권 파트에서 제척기간 1년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점유권 파트에서 제척기간 1년. 한번 가서 볼까요? 어차피 뭐 봐봤자 또 잊어먹겠지만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자,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교재 92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교재 92페이지 가서 점유권 다시 한 번만 체크를 쭉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임차권과 별개의 문제로 점유권 관련해서 한번 쭉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또 돌아서면 잊어먹겠지만. 자, 먼저, 자, 점유물. 자,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가 소유자 등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걸 소유자 등을 가리켜서 회복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먼저 선의 점유자 과실수권을 가지게 된다. 이런 쟁점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 악의 점유자 과실수권이 없다. 그래서 나왔던 쟁점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하지 못했을 때 이때는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두 번째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게 되는데 앞에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권을 갖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를 어떻다? 할 수 없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그때 필요비가 아니라 뭐라 부른다?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바로 자 회복자는 유예 기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필요비 상환 청구에서는 유예 기간 허락을 요구할 수 없고 법원에서는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유예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네 번째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 그 외 쟁점으로서 중간에 점유물이 멸실됐을 때 점유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서 멸실이 됐을 때 자 선의 자주 점유자 현존 이익 한도에서 어떻다 반환하면 될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선의 타주 점유자 악의의 점유자 등은 무조건 손해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소위 이름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는 주제가 되게 되는데 뭐 하려고 얘기를 왔냐면 그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바로 뭐야? 1년이라고 하는 거. 자, 1년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뭐지? 어딨지? 1년 얘기가 어디 숨어버렸나?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여기 빠져있구나 해서 요건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중요치 않아요. 넘어와요. 다시 이제 임차권 얘기 하다가 지금 제적기간 얘기 하나 체크를 해드렸고요. 6개월 지나면 어떻다? 유익비,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이 정도로 보시고요. 다시 교재 돌아와서 교재 몇 페이지? 246페이지. 자, 두 번째 박스 아까 지문 하나 보셨고 그 다음에 3번 지문 볼까요?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테 한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맨날 장난치는 거죠? 필요비 상환 청구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야.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 뭐가 된다? 유익비 이렇게 가요. 이걸 이제 필요비 해서 아까 보시다시피 점유권 파악할 때도 맨날 유익과 필요비의 정의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임대차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 얘기할 때도 계속 필요비와 유익비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 247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래 권리에 관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뭔 얘기냐면 임의 규정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의 규정. 그래서 자 우리가 민법에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몇 가지 조항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법 규정과 달리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특약을 맺어도 유효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었죠. 아까 우리 저당권의 효력을 부합물 종물에서 배제하기로는 약정, 이런 약정은 어떻다? 유효하다라고 했었고요. 매매 비용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도 자 달리 약정하면 그거 유효하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은 어떻다? 유효하다. 그리고 바로 비교해서 봐야 될 것이 나중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임대인의 권리 중에서 임차인이 동의 없는 전대차를 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권능, 자, 이 해지권을 배제하는 특약도 어떻다? 유효하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배제하는 특약 유효한 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고 임대인의 권리 중에서 동의 없는 전대차를 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 임대인의 권리를 배제하는 특약도 어떻다? 유효하다. 그래서 29회 때가 나왔던 것이 29회인가 30회 나왔던 것이 임대인의 권리를 자 배제하는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이 유효하다. 이게 출제가 됐으니까 어쩌면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가 오래전에 구성이 됐는데 또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바로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라는 것도 다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자, 옆에 이제 그 다음 검토하게 될 게 지상물 매수 청구. 다시 한번 보고 나서 질문 가볼까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논리 출발점 자체가 지상권에서 파생됐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대차 종료가 된 시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임대인이 임의로 해지할 수 있고 6개월 지나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 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에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가 있게 되면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 바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질문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4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임차인은 갱신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그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란 표현 대신에 임대차는 주로 이제 건물 매수 청구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해서 갱신 청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을 때 이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답 안 되고요. 틀렸고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기간에 약정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두 가지 가능하죠. 갱신 청구를 했을 때 바로 지상물의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자 존속기간에 정의가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부속물 매수 청구랑 같이 착각을 유도하는 거야.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을 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해서 부속을 시켰을 때 그때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자, 두 번째 박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은 유효하다. 틀렸죠? 약정 중에 유효한 건 딱 한 가지.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 이것만 어떻다? 유효하다. 그래서 자 지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다시요.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으로 봤을 때 임의 규정 2개, 강행 규정 2개. 임의 규정 2개가 뭐야? 지금 보니까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 이 얘기가 임의 규정. 임대인의 입장에서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해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임의 규정. 그래서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그러나 강행 규정이 2개가 있다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라든가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강행 규정. 그래서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248페이지.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옳은 표현해서 지금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임차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하는 것이지 혹시 이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 그럼 집게 아니니까 당연히 어떻다 사달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 별로 뭐 개념상은 어렵지 않았던 주제고요. 자 이제 관련 기출 문제가 한 4문제 나와 있나요? 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문제구나. 자, 갑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의 토지를 임차해서 Y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마쳤다. 스톱! 여기서 일단 기억해야 할 게 뭐라고요? 건물에서 보존 등기가 있다는 얘기는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미리 마음의 준비하셔야 돼. 이건 제일 어렵게 구성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건물,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가 있는 순간 대항력이 발생한다. 특이한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1번. 자, 지금 틀린 걸 고르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했으나 지금 자, 임차인 을이 계약 갱신, 임대인 을인가요? 예, 임대인 을이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 경우 갑은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갱신 청구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옳은 표현. 2번 지문을 보니까요. 갑이 이계 차임액을 연체해서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해줬을 때 이때는 매수 청구할 수 없게 되죠. 임차인 잘못이니까. 3번 갑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한 경우 자 을의 대금 지급이 있기 전까지 즉 건물 부재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요걸 틀리게 뽑았는데 좀 어렵게 뽑았어요. 자 지금 임차인이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청구 자 지상물에 건물의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이때 어떻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자, 그럼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면, 자, 건물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자,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임차인은 어떻다? 목적물을 인도를 해줘야 된다. 자,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이 건물을 계속 임차인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남의 땅을 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토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임차인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어떻다? 남의 땅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때는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는 좀 어렵게 나왔던 주제 해서 다시 건물 부분에 한정하게 되면은 누구 소유고 임차인 소유가 될 것이고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임대인은 자
자, 대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건물에 관한 점유 등을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된다. 소유권 이전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근데 그 사이에 그 토지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무상으로 쓴 꼴이니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이 돼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자, 그 정도고요. 4번 갑이 Y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이 병이 그 경매 과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 갑의 토지 임차권은 병에게 이전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요거 한번 중요 쟁점 중에 하나죠. 해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가서 하나 체크할 거냐면, 자, 저거 있었다. 교재 177페이지 가서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건물 저당권, 취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해서 177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 자, 위에 차트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토지 임차권에서 밑줄 그어놨어. 건물 저당권, 지상권에 미친다, 임차권에 미친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외울 게 뭐라고요? 건물 저당권, 지상권에 미친다, 임차권에 미친다. 자, 동그라미 2번 보고 있어요. 교재 177페이지 동그라미 몇 개가 안 되잖아. 토지 임차권이라고 써 있잖아. 그래서 밑줄 그는 게 건물 저당권, 임차권에 미친다, 지상권에 미친다 라고 되어 있죠. 177페이지 동그라미 2번 토지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쭉쭉 나와 있죠. 외울 게 뭐라고? 건물 저당권, 임차권에 미친다, 지상권에 미친다. 설명드릴게요.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뭘 해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토지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을이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신축을 했다. 그러면 이 Y 건물은 누구 것이 된다? 을 것이 되게 된다.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병한테 뭘 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 주었다. 그래서 을이 병한테 돈을 갚지 못하니까 병이 경매를 신청해서 이 Y 건물을 갑을 병정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그럼 이제 정은 당연히 뭐에 대해서 건물 소유권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고 낙찰을 받게 되면 당연히 어떻다? 임차권도 같이 낙찰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 임차권을 낙찰을 받지 않고 건물 소유권만 낙찰을 받게 되면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야. 남의 땅 위에 토지를 수익할 권능이 없이 건물만 소유권을 취득한 꼴이야.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 자, 대지인도 청구 소송에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누가 임차인 토지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왜 내 땅을 써? 라고 해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터지니까 건물 저당권은 없다. 임차권에 미친다. 건물 저당권은 또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에 미친다. 지상권에 미친다는 얘기는 이게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건물을 신축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했다. 저 경매가 실행돼서 이 건물을 낙찰을 누가 받았다. 그러면 지상권도 같이 얻었다. 낙찰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인데 건물 저당권, 지상권에 미친다, 임차권에 미친다 이런 얘기고요. 다시 지문 가서 여러분 교재 가지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49페이지 보다가 4번 지문. 자, 임차인 갑이 Y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돼서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갑의 임차권은 병에게 이전된다. 낙찰받은 병이 어떻다?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임차권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5번. 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임차인 갑이 을의 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과 Y 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병은 을에게 임차권 취득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뭔 소리냐면 동의 없는 전차인이 누가 된다. 이 그림에서는 동의 없는 전차인이 병이 되게 됩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동의 없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아까 사연 만들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 토지 소유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을이 임차인이야. 임차인은 임대인, 갑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차인. 근데 이 전차인이 동의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임대인 갑은 자 동의 없는 전대차란 자 을에 대해서 임대차 해지할 수 있다. 이거 물론 이걸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하다고 했었고요. 한편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아까 얘들이 이 갑소유의 엑스토지에 대해서 을이 나무를 심어 그리고 병도 나무를 심어 그러면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은 정당한 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을에게 귀속이 되게 될 것이고 동의 없는 전차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심은 것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 토지 소유권에 부합이 되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지문 취지가 그 얘기라고요. 지금 자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의 동의 없이 자 전대차랑 같은 개념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거든요. 그럼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지금 양수인 병이라는 사람은 갑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대항자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구조에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다. 어찌됐든 간에 자 지금 쉬웠던 거 두 가지 지상물의 매수 청구, 갱신 청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다?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존속기간에 정해문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 역시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 청구 있으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이 임차인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그 부분은 부당 이득에 해당되므로 반환해야 된다 해서 좀 어려웠던 문제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서 맞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2번 문제예요. 자, 지금 보니까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의 X 토지를 임차해서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을 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물 소유 목적으로 X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을 신축했다. 그 이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을 신축했으면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미리 마음의 준비하셔야 돼. 그냥 읽으면 안 돼.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 신축하면 무조건 보존 등기 했을 때 그 토지에 관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보니까 1번 Y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자 갑의 지상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상물 매수청구는 기본 틀 자체가 자 갱신청구 거절하거나 혹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존속기간 정함이 없을 때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 뭘 할 수 있다?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무허가 미등기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2번 질문이요. 자, 갑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을이 임대차를 해자면 이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이건 쉽죠.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이요. 임대차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 자, 임대인 을이 해지 통보를 하면 갑은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1번, 2번, 3번 가장 기본이죠.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케이스 두 가지, 나머지 모르면 다 뭐라고 해. 전혀 쟁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겠고, 4번 질문이요.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이 된 후, 을이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을 때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원래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그 자기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임대인에 대해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대항력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얘기,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얘기나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경우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사람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좀 까다로워요. 지금 요 임차권 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나머지 지문 3개, 4개는 좀 쉽게 던져주고 약간 하나씩 어렵게 구성하는 것들을 답으로 뽑고 있네요. 그래서 4번 지문 오른편. 5번 갑이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무 상관없지. 자, 지금 건물에서 소유권만 가지고 있으면 임차인이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상물의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아무 상관없잖아. 소유권 자체 변동은 없다.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답은 5번 가지고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넘어가서 이제 자 3번 문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갑이 임차인, 을이 임대인. 그럼 이제 매수 청구는 두 가지 경우에 있었죠. 갱신 청구 거절했거나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 이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슈.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1번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면 을의 승낙을 요한다. 틀렸죠.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라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고 지랄하고 상관없다고. 지상으로 매수 청구나 부속으로 매수 청구는 설령 그것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효가 될 것이고, 아까 우리가 비용 상환 청구하고요, 임대인의 해지권, 동의 없는 천대 차이된 임대인의 해지권, 이것만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1번 틀렸고요. 2번째는요,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아니냐면 갑은 매수 청구를 하지 못한다. 계속 나오죠.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이런 것들 자체는 지상물 매수 청구에 소위 이제 요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합니다. 3번 갑 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건 손대면 안 돼. 이게 딱 보면서 뭔 느낌이 들으냐면 이게 전형적인 판례 케이스입니다. 판례 케이스야. 사안이 복잡하잖아. 답이 돼, 안 돼? 안 돼. 답이 안 돼. 자, 무조건 이 지문은 지금 처음 보는 얘기라고. 지금 쭉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3번 얘기는 거의 듣도 보도 못한 얘기야. 다음 중 듣도 보도 못한 것을 고르시 이런 거 안 나와. 4번 임대차가 갑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됐다면 갑은 이때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요거 되게 쉽잖아. 이기분 차임 연체했을 때 어떻다? 이때는 더 이상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지랄인 게, 자, 이 지문이 만약에 3번에 있으면 사람들 쉽게 뽑아내. 근데 3번에다 푹 던져줘. 뭐 이상한 지문 하나 이상한 걸 던져줬고 마음이 그냥 싱숭생 미쳐버릴 것 같을 때 그 뒤에다가 쉽게 던져줘. 그러고 나서 시험을 끝나고 혹시 결과가 안 좋으면은 아씨가 알았었는데 알게 뭘 개뿔 알아. 그래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시험 문제 볼 때 3번은 무조건 멘붕 오는 거야. 그걸 생각을 하면 안 돼. 계속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문제를 풀어갈 때 다음 중 아는 것을 고르시오. 그럼 몇 개 짧은 지식으로 그나마 아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가셔야 돼. 지금 혹시 복습을 하시더라도 3번을 갖고 쳐 읽고 뒤져요. 왜? 그 판례는 다시 안 나오니까. 그 지문은 다시 안 나온다고요. 지금 8년 동안 처음 나왔던 판례 지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앞으로 시험을 보더라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판례가 무조건 튀어나오게 돼 있다고. 그때 짜증 좀 내지 말라고. 짜증은 내가 낼 테니까 그냥 무조건 다음 중 많이 아는 놈, 그나마 몇 개 알고 있는 지식을 고르시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개 판례 이상한 질문들 나오면 무조건 패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무식함을 스스로 아셔야 돼. 여러분들은 시험 보러 가셔서 민법 실력이 몇 달 공부해서 실력이 쌓였다. 그러면 나머지 그동안 사법시험 준비하고 몇십 년씩 했던 애들은 다 닭대가리야. 옛날에 사법시험 이런 거 있을 때 뭐 10년씩 공부하고 이런 인간들이 있다고. 직업적으로 그 새끼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럼 안 돼. 지금 검찰총장이 십수했던 사람이잖아. 고수인가요? 하여튼 간에. 겁나. 제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구수했다고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대부분. 공부 잘해요. 시험을 못 볼 뿐이지. 제 주변에 아는 그 학교 선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의 10년간에 걸쳐서 시험을 봐. 시험 보면 1차는 무조건 붙고 2차도 거의 갈실가시네. 그리고 애들 엄청 많이 후학을 가르쳐. 초짜들이 오면 법대에 처음 입학을 오면 그 선배한테 가서 인사를 먼저 해. 왜? 교수보다 훨씬 많이 하니까. 지침, 가르침을 줘. 요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다. 이거 다 가르쳐줘. 과외까지 다 해줘.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여학생을 합격을 시켜서 그 결혼을 했잖아. 여자는 판사야. 와이프가 이제 판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요즘에? 요즘에 어딘지 모르겠다. 전에 얘기 들으니까 광주지법 판사인데 여자분이. 그 양반이 아침에 뭐죠? 차를 태워서 법원에 내려줘. 그리고 낮 시간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근처 영산강에서 낚시를 해. 그리고 퇴근 시간 되면은 다시 차를 끌고 와서 자기 부인을 태워서 갖다 다시 픽업을 해줘. 이게 직업이야.
근데 원래 과거 스토리는 뭐냐면 원래 가르침을 줬던 선배야. 뭔 얘기냐면 시험은요 꼭 실력만 갖고 시험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점수가 잘 나와야 돼. 그래서 중간에 막히거나 이러면 눈길 주지 말라고. 괜히 읽어봐봤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게 독이 돼요. 왜냐면 자꾸 보다 보면 이제 조금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보다 보면 대충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 볼 때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또 한 번 읽어봐요. 한 번 더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 중에서도 결과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주로 이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거든. 뒤지는 거지. 자, 그렇다 치고 거기 이제 갑은 매수청구를 행사에 앞서서 이임대차 계약이 갱신 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답은 쉽게 뽑았고 3번은 겁나 어렵게. 다시 자, 매수 청구 보겠습니다. 다 어려운 거 다 빼버리고요. 쉬운 것부터. 자, 두 가지. 이임대인 잘못이 없어야 돼. 그게 기본 틀이야. 갱신 신청 거절했을 때 또는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이임대차에서 이임대인이 해지했을 때 이때 뭘 할 수 있다?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기분 차임 연체 등 자기 잘못이 있으면 어떻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자기 물건에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특이했던 게 원래 그 임대인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인데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고 전제가 되면은 소유자 바뀐 소유자한테도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이들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 좀 어려웠던 게 이 중간에 이 토지 매수 청구 후에 토지를 사용한 부분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므로 이건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부속물의 매수 청구. 자, 사연은 두 가지.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부속을 시켰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을 시켰을 때 여기서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하고 부합물,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합물은 이미 어디에 그 부동산의 건물에 달라붙어버리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합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 부속물은 떼어낼 수 있는 시스템 에어컨 이 정도를 어떻다? 부속물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걸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 가서 볼까요? 여러분 교재 250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자,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부속을 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은 답 안 돼. 2번 지문이요. 자, 임차인의 지위와 관련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자,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뭐랑 임차권이랑 같이 바로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한 당사자 간의 약정은 무효죠. 우리가 이제 강행 규정에 해당되니까 이건 뭐가 된다? 무효. 자, 아까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교재 251페이지 핵심 좀 가볼까요? 자, 보니까 건물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지. 아까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까. 아까 이제 필요비만 지출했을 때 바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2번 지문이요.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가 됐을 때 당연히 이때는 자기 잘못이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3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서 일체가 됐다. 즉 부합물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4번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 이게 부합물이라는 얘기야. 이것은 어떻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부합이 있게 되면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때는 부속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밑에 관련 기출 문제 가볼까요? 자, 이 30회 때는 어떤 문제네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말이 안 되지. 자, 부속물은 건물 임차권일 때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토지의 부속물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건물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이건 부속물이 될 수가 있다고 떼낼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근데 토지의 부속물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고.
토지는 부합물은 있을지언정 부속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요. 땅에다가 뭘 떼어냈다 붙여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리게 뽑아냈고 2번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매수하거나 동의를 받아서 부속을 시켰을 때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그래서 적법한 전대차라고 전제하면 전차인도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 4번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은 무효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까 비용상환청권 배제 특약만 유효했었고 지상으로 매수 청구, 부속으로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5번 오로지 임차인은 특수 목적을 위해서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갈비집 이런 데서 연기 빼기 후황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럭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 연기 빼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자,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붙여서 받아서 거기다 부속을 시키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부합도 아니지. 자, 떼낼 수가 있으니 부합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부속물 매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좀 어려웠어요. 토지에는 부속물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갑시다. 우리가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전세권에서 출발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건물 전세권에서. 그래서 나중에 토지자 지금 건물 임차권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30회 35문제 체크해드렸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전대차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